얘들아,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조선시대를 할 건데, 조선시대는 배운 반도 있고, 안 배운 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안 배운 반을 위해서 조선의 건국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을 부터 볼 건데, 먼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전법을 시행하였고,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고 마지막으로 한양으로 천도하였다라고 우리가 배웠는 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선이 건국되고 한양으로 천도했다가 중요하죠. 왜냐?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를 먼저 1392년에 건국한 후에 그 다음에 한양을 수도로 정하였다. 그리고 또 과전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과전법.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신진 사대부 세력과 함께 과전법을 개혁하였는데, 과전법이란 뭐냐? 기존에 관리가 월급을 받겠죠. 월급을 받는 제도를 전시과라 했어. 전시과. 하지만 이 전시과는 권문 세족들에 의해서 많이 붕괴되기도 하였고, 더 이상 전시과로 나누어줄 땅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토지 개혁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진 사대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시과 제도가 아닌 과전법으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선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조선에 여러 임금이 있죠. 총 27명의 임금이 있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해서 총 27대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27대 왕을 다 알아두면 매우 좋겠지만, 내가 그런 걸 여러분한테 바라지는 않아. 그렇다면 뭘 하면 되냐? 앞에 태조 이성계 때 태,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세, 요즘에 핫한 수양대군 세조, 그 다음에 성종 정도를 한 묶음으로 조선 초기에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임금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의 조선의 왕은 조랑 종으로 끝이 나지만, 조랑 종이 아닌 군으로 끝나는 임금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이 누구냐? 연산군과 광해군이죠. 연산군과 광해군이 왜 군으로 끝나게 되었는가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은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임금이 2명 나오죠. 워낙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영조랑 그의 손자인 정조. 그럼 영조가 할아버지고 손자가 정조라면 아빠는 어디 갔을까요? 아빠는 그 사도 세자, 그 쌀통에 갇혀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뒤에 한 세트가 있죠. 순헌철. 순헌철은 뭘로 대표되냐? 세도정치 시기입니다. 세도정치. 조선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세도정치라고 할 수 있죠. 안동김 씨랑 풍양조 씨가 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를 세도정치라는데, 이 순헌철 시기에 세도정치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맨 끝에 2명이 있습니다. 고종과 순종. 완전히 조선의 끝을 볼 수 있던 왕이었고, 또 대한제국의 황제로서도 유명했던 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에 이 건국 초기에 기틀을 다졌던 5명의 왕, 태조, 태종, 세종, 성종 한 세트, 군으로 끝나게 되는 임금, 연산군, 광해군 한 세트, 그리고 조선의 르네상스가 불렸던 영조, 정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헌철, 세도정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선의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임금을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태조는 조선 건국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사병을 혁파하였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기 때문에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태종입니다. 태종. 태종은 왕자의 난으로 왕이 되었던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습니다. 강력한 왕권.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하들의 권력을 강조했고, 이 수상제도, 총리제도를 주장했던 이 정도전을 제거하게 되었고, 육조 직계를 실시하면서 왕인 본인이 모든 것을 통솔하려고 했다. 육조 직계제. 사병이란 개인의 병사죠. 개인의 병사인 사병을 혁파하면서 이제 본인의 위협 세력을 전부 다 제거하였다. 그리고 현재 민증제도인 호패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세종이 되겠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훈민정음 장체, 그리고 사군 육진 개척, 그리고 스시마 점령, 더 나아가서 집현전 설치, 그리고 육조 직계제랑 조금의 다른 개념인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육조 직계제가 강력한 왕권, 육조에서 곧바로 왕으로 보고가 되는 그러한 체제였다라면은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 의정부 왕의 체계로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다라면은 육조 직계제는 육조에서 바로 왕이 바로 육조에게 보고하는 제도였다라면은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가 의정부에는 3정승이 있습니다.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들이 왕에게, 그 왕이 결정을 내리면은 의정부는 육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다라는 시스템이 의정부 서사제. 육조 직계제는 육조가 곧바로 왕에게. 그럼 의정부는 뭐 할까요? 의정부는 명예직으로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할 때는 육조 직계제, 왕권과 신하권의 조화를 꿈꾸었다. 의정부 서사제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나오냐? 세조가 나오죠. 수양대군 세조. 세조는 계유정란으로 왕이 되었고, 경영과 집현전을 폐지한다. 왜냐? 아버지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집현전과 여기서 이제 경연을 같이 실시합니다. 경연.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 본인이 계유정란을 통해서 왕권을 쟁취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니 경연과 집현전을 폐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같이 또 강력한 왕권이었던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죠. 육조 직계제. 그리고 또 유명한 조선의 근간이 되는 경국대전을 작성합니다. 이제 집필을 시작하는 거야. 이때 세조 때. 그렇다면 이 경국대전이 언제 완성되냐? 성종 시기에 경국대전 반포를 하게 된다. 성종 시기에. 그리고 또 성종 시기에는 집현전을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 뭘로 바뀌냐? 홍문관을 창설하게 되면서
홍문관이 3, 4의 역할을 함께 하게 되면서 권력 견제의 기구로서 활약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성종 때는 경국대전을 완성했고 홍문관을 설치하여서 권력의 견제를 하려고 하였다. 그 나머지가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조선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던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을 살펴봤고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칠판 좀 닦고 갈게. 참고로 4반에서 수업하는데 나중에 경준쌤한테 혼나는 거 아니겠지? 말 안 하고 그냥 쓰는데. 그 4반 칠판 당번 친구는 나중에 이거 걸레 좀 빨아놔줘. 내가 칠판을 잘 닦고 갈게.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조선의 정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의, 정, 부, 그리고 육조 체제야. 의정부랑 육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의정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과거에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이 있었던 의정부. 그리고 이제 각부 장관이 육조가 되겠죠. 육조. 교과서로 따지면은 교과서 36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기관이 있냐? 승정원이 있습니다. 승정원 같은 경우는 뭘 하냐? 국왕의 명령을 또는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왕명 출납 역할을 하는 게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이거는 국왕의 직속 사법기관인 의금부. 국왕 직속 사법기구. 대역 죄인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사약을 제조한다던가 등의 왕의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의금부에 한번 끌려갔다 오면은 살아 돌아올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기구였습니다. 의금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삼사라고 불리는 곳인데 사관원, 사헌부, 방금 했던 홍문관, 요 세 개를 우리는 삼사라고 한다. 삼사가 뭐 하냐 하면은 언론을 담당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들에 대한 감시랑 비판을 하는 단계인 기구인데 사관원 같은 경우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 미안해. 사헌부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 사관원은 간쟁하는 곳.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관원의 관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홍문관은 뭐 하냐? 학술, 연구를 하는 곳이 홍문관이다. 홍문관. 그래서 이들이 삼사라고 불렸고 이들은 뭘 했냐?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또 왕의 또는 다른 대신 신하들의 비판 그리고 간쟁을 담당했고 또한 연구까지 했던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이들의 관직은 매우 낮았으나 이들의 역할은 컸기 때문에 훗날 이러한 역할로 인해서 사림이 화를 입게 되는 사화가 발생하기도 한 거죠. 그리고 교과서 더 나오는 충추관, 성균관, 한성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다. 그럼 자, 우리가 중앙정치제도를 살펴봤다라면은 뭘 보냐?
지방제도를 볼 건데, 지방을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8도. 고려시대는 몇 도로 나누었지? 고려시대에는 5도 양계로 나누었지만 조선시대에는 8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8도를 담당하는 총괄하는 관리가 있어. 총괄하는 관리를 뭐라 부르냐? 관찰사라 부른다. 관찰사. 그리고 5도에도 파견되던 관리가 있었죠. 5도를 총괄하는 관리. 이때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 자, 요렇게 파견되어서 각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조선시대를 하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8도 관찰사가 파견이 된다. 그럼 관찰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 관찰사 밑에 각 지방에 이제 부, 모, 군, 현이라 하여서 여기에 누가 파견되냐?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다른 말로 수령이라 하죠. 수령. 수령이라 불리는 지방관이 모든 군과 현에 파견이 돼.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고려 시간을 할 때 고려에는 관리, 지방관, 수령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모든 군과 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파견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향리의 권한이 컸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모든 부목, 군, 현의 지방관이 파견, 다른 말로 수령이 파견, 또 다른 말로 사또가 파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향리들의 권한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아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지방관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냐? 지방관은 당연히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군사적인 총괄을 하면서 재판까지 하는 사법까지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누가? 지방관이, 수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과거의 춘향전에 보면은 그 변사또가 오게 되죠. 변사또가 지방관 수령입니다. 변수령이 오게 되죠. 당연히 이제 수령 왔기 때문에 그 마을을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거고, 또 이제 그 춘향이한테 뭐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하게 되니 춘향이를 곧바로 감옥에 집어넣게 되죠. 본인이 재판까지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군사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지방관의 권한은 매우 커졌고 힘이 셌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 향리는 뭐 했을까? 과거 고려시대의 향리는 속현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의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모든 군과 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향리는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권한이 약해졌습니다. 보좌하는 역할로 권한이 약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실질적으로 지방의 행정을 이제 담당하면서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 있는 독특한 행정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향소라는 기구입니다. 유향소. 유향소는 양반 자치 기구인데, 그럼 유향소는 뭘 하냐? 유향소는 새롭게 오는 지방관과 향리를 감시하고 그리고 또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향소야. 유향소. 왜냐하면은
지방관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는 본인 출신 지역으로 절대 오지 못해. 예를 들어 나는 구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미의 지방관이 올 수 있지만 단점이 뭐냐? 구미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미 지역을 잘 알고 여기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터를 잡았던 향리가 지방관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지방관이나 향리가 마음을 먹고 각종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면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제하고자 유향소가 있었고, 이들은 양반들의 자치기구였고, 지방관은 유향소랑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돼. 왜냐? 유향소에는 기본 양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한 관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방관이 본인의 후배인 격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향소가 지방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어떨 때에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호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활약하게 된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은 유향소라는 이 양반 자치기구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 분홍이라고. 분홍. 부자 농부겠죠. 부자 농부. 분홍이 유향소에 가입하게 돼. 부자 농부가 양반 족보를 사가지고 유향소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유향소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아니 꼽게 봤던 기존의 유향소 세력, 그거를 우리는 구향이라 해. 구향. 옛날 유향. 그리고 새롭게 분홍이 된 인물들을 신향, 새로운 유향소라고 하죠. 이들이 갈등을 겪게 되었던 상황을 우리는 향전, 유향소의 전쟁이라 하는데, 유향소의 전쟁이라 하는데, 유향소가 향전을 한다고 지방관과 향리의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이러한 사태로 뭐가 발생한다? 삼정의 문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삼정의 문란. 지방관과 향리가 마음을 먹고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수탈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인 삼정의 문란이 발생했던 원인이 뭐다? 구향과 신향과의 전쟁이었던 향전으로 인해 유향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거는 조선 후기에도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시기에 관리가 되는 방법은 문과, 드디어 묵과, 잡과, 이렇게 세 개의 방법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문과를 우선으로 쳐주긴 하지만 무과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 그리고 음서제도가 존재는 했습니다. 존재는. 하지만 그 음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매우 축소되었죠. 2품. 요즘으로 따지면 2급 공무원들 자녀들만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음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서의 혜택으로 관리가 되더라도 과거 시험을 치지 않으면 높은 관직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음서가 아닌 이 과거 시험, 문과 또는 무과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가 있었다. 과거 시험은 정기적으로는 3년마다 치루어지고 가끔 왕자가 태어나거나 또는 공주가 태어나거나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특별시도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별시는 언제 어디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시험이 3년마다 한 번씩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죠. 그리고 또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는 성균관이 있죠. 성균관.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
향교는 우리 지방에도 있죠. 아마 저기 인동에 인동 향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구에도 대구 향교가 있습니다. 가면은 이제 성리학적 성현을 모셔놓기도 하고, 거기서 학문을 수양하는 그러한 위치로 존재하게 되었다. 자, 칠판 한번 지우고 다음 보도록 합시다. 그 말이 조금 빠를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아서 느린 배속으로 듣던지 아니면 2번 듣던지 뭐 잘 열심히 해보세요. 자, 다음은 이제 교과서로 따지면은 교과서는 37쪽이 되겠고, 이제 뭘 배우냐? 사림의 성장과 부흥당의 형성을 해야 돼. 먼저 사림이라 한다. 사림. 사림이라는 것은 선비 사자의 숲속림이라 합니다. 숲속에 사는 선비야. 숲속에 사는 선비. 그렇다면 이 사림이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먼저 고려가 멸망할 때 이성계를 도와줬던 세력은 급진파 신진 사대부로서 권력을 차지하고 높은 관직을 가졌던 인물, 그리고 대대손손 관직을 차지하는 인물, 다른 말로 훈구 세력으로 성장을 해. 훈구 세력. 하지만 정몽주랑 같이 이 이성계를 따르지 않았던 세력들은 그 길로 숲에 들어가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 후계자를 양성하면서, 이렇게 후계자를 양성하면서 또 이 후계자가 후계자를 양성하고 또 후계자를 양성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종 시기에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 세력들, 숲속에 살고 있던 이 숨은 고수인 사림 세력들을 관직에 끌어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배치했냐? 아까 배웠던 삼사에 배치합니다. 삼사.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삼사라는 곳은 관리의 품계는 낮지만 왕권과 신하권을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로서 임무가 막중하다고 했죠. 거기에 의도적으로 사림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림 세력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훈구 세력이 하는 것마다 비판을 하다 보니 훈구 세력의 화가 점점점 쌓이게 되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빈틈이 보일 때 훈구 세력이 사림 세력을 공격했던 사건, 그걸 우리를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 사화란 사림이 화를 입게 되다라는 뜻으로서 총 4차례에 걸친 사화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자. 먼저 무오사화가 등장한다. 무오사화의 발생 원인은 김종직이라는 인물의 조의제문이라는 글이야. 조의제문. 김종직이라는 인물, 사림 세력의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조문하다, 또 조의를 표하다 라는 내용, 뜻 알고 있죠? 조의금 할 때 조의를 표하다, 누구의 조의? 의제. 과거 중국에 의제라는 인물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러한 의제라는 인물에게 조의를 표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 당시에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적었던 내용이 과거 계유정난에서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었고, 세조가 단종을 죽였던 그러한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실 누구를 조문하는 거냐? 단종의 조문을 표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읽었던 연산군이 김종직의 제자와 죽은 김종직을 다시 꺼내서 부관 참시하고 살아있는 김종직의 제자 및 사림제를 대거 사형을 시켰던 게 무오사화였던 거죠. 두 번째, 갑자사화. 갑자사화의 배경은
윤씨 사건이야. 폐비 윤씨 사건. 이 연산군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폐비가 되었죠. 폐위가 되었고 사약을 받게 되었단 말이야. 하지만 훗날 연산군이 이제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세력이 강해졌을 때 이 사건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라고 해서 뭐 외우는 학생들도 있죠. 연산군 어머니였던 폐비윤 씨와 관련된 모든 살인과 훈구 세력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연산군 시기다. 이렇게 연산군이 폭정을 일으키게 되니 중종 반정으로 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또 누가 함께 성장을 하냐? 새로운 살림 세력이었던 조광조라는 인물이 떠오르게 되죠. 조광조. 조광조는 중종의 이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을 실시하는데 먼저 혈량과 실시라 하여 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약간 특별한 시험을 통해서 재채용을 하게 되는 특별 시험이야, 특별 시험.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불만을 가지는 세력들이 등장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위훈, 공훈, 삭제. 요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위훈, 공훈, 삭제. 이게 무슨 말이냐? 훈구 세력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대부분 이성계 때 함께 나라를 세웠거나 두 번째 계유정난 때 세조를 도와서 왕권을 빼앗았거나 그 두 개의 사건을 바탕으로 관직을 받고 상을 받았던 세력들이 훈구 세력이 되었는데 조광조가 이거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 한 40% 정도는 거짓으로 상을 받았거나 또는 포상금을 받았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으로 받은 사람의 업적을 삭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훈구 세력들이 조광조에 대해서 큰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고 어떠한 훈구 세력은 하나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그게 뭐냐?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 한자가 드러나게 한 거죠. 그게 주, 초, 위, 왕이라는 뭐 나뭇잎 요렇게 있으면은 뭐 요렇게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새겨나겠습니다. 주초가 뭐냐? 주초를 하나로 줄이면은 조가 돼. 조가 왕위에 오른다. 조가 왕위에 오른다. 누가? 조광조가 왕위에 오른다라는 이 나뭇잎이 궁궐에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종은 이거를 구실로 기묘사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기묘사화. 기묘사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주, 초, 위, 왕. 조광조의 지초위왕으로 인해서 조광조랑 그를 비롯한 수많은 살림 세력들이 쫓겨나게 되고 사약을 받게 된 사건이다. 기묘사화. 자, 끝으로 을사사화는 대윤과 소윤 사이에서 발생한 사화입니다. 대윤과 소윤. 둘 다 윤씨야. 근데 둘 다 윤씨인데 둘 다 다른 집안이지만 왕에게 딸을 시집 보낸 상황.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이제 아들을 낳았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왕은 누가 할까? 왕위 후계자 싸움에서 훈구였던 대윤 그리고 훈구였던 소윤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살인도 함께 휩싸이게 되면서 처벌을 받게 되었던 사화. 사실 을사사화 같은 경우는 살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법한 상황이었죠. 이 대윤과 소윤 사이의 권력 투쟁 속에서 살인이 휩쓸리게 된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총 4차례의 사화를 살펴보았는데, 무갑기을,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화, 그리고 무오사랑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종 반정 이후에 중종 시기에 조광조를 쫓아내기 위한 주초위왕 사건까지 알아두면 되겠는데, 그렇도록 이 사화를 겪은 다음에 정치 세력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사림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사림이. 그렇다면 사화를 겪고 사화의 피해자가 사림인데 왜 정치 세력에서 사림이 살아남게 되었냐? 이는 아마 전에 모의고사 시간에 말했다시피 서원과 향약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죠. 훈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낳고 기르고 얘를 관직에 내보내야 훈구 세력이 되는 거야. 시간이 아무래도 20년에서 30년이 걸리겠지. 하지만 사림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 28명을 수업을 하면은 여러분은 우리 도계 사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도계 사림이 또 제자를 양성해. 여러분이 각자 또 28명씩 제자를 양성하다 보면은 짧은 기간 안에 수천 명의 사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 관직에 진출하면서 훈구랑 사화를 겪으면서 싸워 나갔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림은 기하급수학적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조금씩 타격을 입어왔던 훈구는 어느 순간 되면은 멸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지방의 서원과 또 지방의 약속이었던 향약을 바탕으로 지방을 장악했던 사림이 4차례의 사화 끝에 결국에는 최후의 정치 지배권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사림도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들도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붕당이라 부르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다. 동인과 서인.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 이조 전랑이라는 정말 중요한 관직이 있어요. 높지는 않아 7품 정도의 관직인데, 이 이조 전랑이 뭘 할 수 있냐? 3사의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3사.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이 3사는 관리나 국왕의 비리를 감시하고 감찰을 하고 간쟁을 하는 작지만 중요한 관직이라 했죠. 여기에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이야. 그리고 또 이조전랑은 본인이 다른 관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이조전랑 자리에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각종 사림 세력들이 서로 이조전랑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다툼 끝에 경복궁을 기준으로 동쪽 세력이라 해서 동인, 서쪽 세력이라 해서 서인이라고 세력이 형성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동인과 서인으로 끝이 나면 정말 좋았겠지만 또 갈라집니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북인이 또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서인이 쭉 내려와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고, 노론이 내려와서 시파와 벽파로 갈라지고, 나중에 시파가 세도 정치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정치 형태에 좀 점심 먹고 와서 다시 하도록 할게.